일단 김부겸 총리가 우리 국민 전체 국민 중에 70%가 접종이 끝나면 부스터샷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부스터샷을 맞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일단은 외국의 상황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우리나라가 전 국민 70% 이상의 백신 접종을 하는 시점은 이제 한 10월 말에서 11월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정도 시점이 되면은 뭐 영국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백신 접종을 한 지 거의 이제 1년이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때 1차,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이게 부스터샷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부스터샷이 훨씬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를 결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부겸 총리가 부스터샷을 언급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된다면 그때부터 백신을 확보하기에는 이미 늦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부스터샷을 위한 백신을 확보를 해야 되나,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이 방역의 수장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강 기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왜 70%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70%는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70%가 아직 안 됐는데 부스터샷을 먼저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총리가 적절히 말씀하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두 번째는 부스터샷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가를 따질 때 따져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외국의 사례에서 부스터샷이 과연 필요한가, 또는 부스터샷을 일부 진행한 국가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 부스터샷을 한다고 하면 부스터샷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두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확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확진 상황이 심각해져서 면역이 기본적으로 낮거나 고령층 중심으로, 또 이미 먼저 접종하신 분들이 면역 기능이 풀리면서 이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나오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부스터샷을 해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부스터샷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만일에 70% 정도의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 우리나라 상황도 외국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만일에, 그러면은 외국에서 이미 그런 사례를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부스터샷이 아니고서는 고려할 수 있는 게 똘똘한 치료제밖에 없잖아요. 예. 치료제가 있으면은 부스터샷을 고려 안 해도 되겠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외국에서 한 것과 같이 우리도 부스터샷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확진 상황도 어떻게 되는지, 또 면역이 풀려서 우리나라도 점차 위중증, 사망률이 높아지는지 등등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문가들이 부스터샷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 기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부스터샷을 만일에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추가 백신을 도입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역 상황이 좋은 한국에서마저도 부스터샷이 필요해서 백신을 수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다른 외국에서는 상황이 더 나쁠 거라는 거죠, 이게.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백신을 수급받아야 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미리 그런 결정을 내부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총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읽혀서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떤 게 부스터샷으로 가장 효과적인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꾸 이제 화이자에서는 화이자로 부스터샷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교차 접종을 했을 때 똑같은 종류의 백신으로 접종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나 혹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이자, 모더나를 화이자, 모더나를 네. 주로 접종을 했던 나라들은 오히려 그 이후에 부스터샷으로는 뭐 지금 아직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노바백스라던가 하는 다른 종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하는 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코로나 톡보에서 계속해서 좋은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노바백스 옵션의 부스터샷으로서의 가능성도 여전하다라는 것도 예.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부스터샷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면 화이자 백신의 효능이 접종 6개월 뒤에 봤더니 96%, 그러니까 보호 효과가 96%에서 84%로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화이자 CEO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화이자 CEO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원래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접종하고 나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의 백신의 효과가 피크를 찍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화이자 CEO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초기에는 한 95% 정도 되다가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게 다소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보호 효과가 84%라는 그것도 거잖아요. 낮은 수치가 아닌 낮은 것 수치가 같은데. 아니라 굉장히 높은 예.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얘기하면서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장사 속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는 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화이자 CEO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화이자 CEO가 얘기했으니까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WHO는 예. 계속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또 화이자 CEO와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WHO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개발 국가나 제3세계 국가를 주로 관리하는 그런 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WHO가 관심을 갖는 국가는 심지어 1차 백신 접종을 못한 국가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는데 선진국은 부스터 샷을 얘기하니까 WHO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WHO는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부스터 샷이냐. 백신 1회 접종 못한데도 천지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 CDC도 부스터 샷은 아직 필요하지 네. 않다. 더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러는데 파우치 소장 같은 분은 또 다른 얘기 하고 있거든요.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면역이 낮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역 형성이 잘 안 되는 분들 또 초기에 접종하신 분들은 조만간 부스터 샷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다 감안해서 과학과 진실에 기반해서 네. 평가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잖아요.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PCR 검사 키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감기 바이러스 PCR 검사를 계속 해보면은 감기 바이러스 환자들 엄청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환자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지도 않고 또렷한 치료약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도 느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요.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중증으로 이어질 분들은 이제 극히 연로하시고 체력이 떨어지신 일부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화이자 백신 효능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데이터가 뭐냐면 자꾸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효능이 96%에서 84%로 감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효능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증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은 오히려 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중증 예방 효과는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9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지만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백신 접종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단지 감염이 잘 된다라는 이유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까? 예. 그것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예.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보건의료의 우선 순위에 있을 것인가?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다른 나라가 맞는다고 해서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놓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좀 중요한 지적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영국이 지금 봉쇄 해제를 완전히 했는데도 5만 명의 피크를 찍고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어제 상당히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국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당 부분을 다른 국가에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영국은 그러면 부스터 샷을 하지 왜 이걸 공유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들잖아요. 이게 이제 강 기자님 말씀하신 그 맥락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국은 5만 명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소위 말해서 정부를 향하여서 이 미친 짓 아니냐, 마스크 다 열고 봉쇄 해제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5만 명을 찍고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관광과 관련해서 완전히 국경도 개방을 예.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국인이 외국으로 가든 외국인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PCR 검사만 하면 WHO나 FDA, 그다음에 EMA가 허가한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 온전한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문을 다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니 부스터 샷을 안 하고 그 백신을 외국에 준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에 해당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면 교사 삼고 거기에서 좋은 점들만 취합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파 감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에 걸리는 거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연령대를 보니까 30대 비율이 월등히 높던데 이것은 30대가 백신을 맞았지만 활동량이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돌파 감염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사이에서 2차까지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파 감염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돌파 감염 사례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얀센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많네? 얀센 백신 문제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그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전 연령대에서 이동량이나 활동량이 가장 많은 30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유행에서도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연령대가 3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30대들 사이에서는 감염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많이 나오는 감염자들 사이에는 돌파 감염 사례, 그러니까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들 중에서도 이 돌파 감염 사례가 이제 나온 거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부가적으로 원래 얀센 백신은 보호 효과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한 번 맞는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백신이기 때문에 두 번 맞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두 번 맞는 화이자나 모더나와 비교했을 때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중증 예방 효과나 혹은 그 방어 효과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들 네. 예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 30대들 사이에서는 이 돌파 감염 사례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돌파 감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나? 중증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로,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다. 사망은 제로, 중증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발표고요. 자, 그러면 돌파 감염 케이스를 가지신 분들 가족들을 비교를 해본 거죠.
전파시킬 수도 있는지를 얼마나 보려고. 전파시킬 수 있는지 그랬더니 예. 아니나 다를까 전파시킬 가능성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돌파 설사 감염이 돼도. 백신을 2번 접종한 다음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돌파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체내에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타인까지 감염시킬 가능성은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고 거의. 예. 그다음에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 그러면 돌파 감염은 사실은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돌파 감염은 일종의 부스터샷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제 그런 대목인 거죠.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해 볼 대목도 있긴 있습니다. 백신 돌파 감염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봤더니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런데 그 증상이 다 가벼운 증상입니다. 가벼운 증상이긴 하지만 지속은 좀 오래 지속이 자, 그러니까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렸잖아요. 감기에 걸려도 심지어는 본인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도 모른 채 낫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감기 걸린다 하면서 2, 3일, 3, 4일 정도 약간 본인 네. 입장에서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가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백신 돌파 감염 증상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라는 건 후자의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건가? 증상이 오래 간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증상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것도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래 가는 케이스가 예를 들면 100명에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빨리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 명의 사람들에게서는 증상이 나타난 생각보다 거죠. 좀 더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게 마치 일반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접종을 온전히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고 아까 50% 전파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네. 또 가족간, 아주 밀접 접촉을 하는 가족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훨씬 낮아지겠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일단 하게 되면은 본인도 안전하고 감염 확산의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